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17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재헌절입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일반 전문가들의 상관관계 추론보다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공산 세력의 마지막 움직임 시작했나? 에포크 타임스 코리아 6월 16일자 방송을 편집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전사 체제의 규율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전사 체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케네디 대통령은 언론에게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정보, 특히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언론에 당부했습니다. 물론 군사, 외교, 정보, 경제, 과학, 정치 수단을 결합해 버려지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신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소련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빛나는 길 같은 마약 테러 조직들은 마약 거래와 정치 폭력을 결합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작을 소련은 했다. 이 표현이 좋네요. 언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작을 폈다. 냉전이라는 용어 대신 전쟁 문턱 직전 전술, 회색지대 전쟁, 5세대 전쟁 이런 말로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와 간첩, 펜타닐과도 관련, 트럼프 발언인 2026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래 공산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겠다. 이 공산주의는 공짜로 모든 걸 주겠다. 그래서 있는 자들 걸 뺏어서 지 걸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자들 거 뺏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 대신 우리는 너희를 지배한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얘기죠. 국내 학자도 이 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유권자 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주장하며 선거 연설. 케이트린 일다 CBS 뉴스 7월 17일 선거 전문가 사실무근 음모론 비난. 이 CBS 자체가 약간 좌파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혁신 및 연구센터장 데이비드 베커는 거의 뉴스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는 18개월 동안 연방정부를 완전히 장악해왔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유권자 사기의 증거를 밝혀내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납세자 자원을 재배치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투표기계가 취약하고 쉽게 손상된다는 거짓으로 주장합니다. 사실 확인,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부패했다고 부릅니다. 사실 확인, 이게 요 제목에 대해서 다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 생략했습니다. 사실 확인, 트럼프의 비시민권 및 유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망자에 대한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국토안보부가 주 유권자 명부와 공공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27만 8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선거에 투표할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가 되는 건데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 등이 투표가 됐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마크 모너 상원의원은 유권자 파일에 대한 트럼프 주장이 큰 돌파구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확인, 트럼프는 투표 시스템이 대재앙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의회는 미국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모든 유권자가 사진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가 주 정부의 타락선거 데이터에 대해 통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유권자 데이터 접근에 관한 선거가 미국 내 유권자 파일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예 이북하고 이 전시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또 몇 세가 되면은 사진 찍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만큼 그 아주 편한 나라가 없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통제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가 이제 익숙해져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트럼프는 중국의 미국 유권자 데이터 수집을 전례 없는 선거 보안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문서 기밀 해제, 중국이 자신의 캠페인을 약화시키려고 했다고 주장. 트럼프 다른 주제에 대한 연설 시작. 트럼프 유권자 데이터에 대한 중국인의 접근을 주장하지만 투표가 변경되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중국은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록한나는 하원 중국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예상되는 정보 공개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브 아메리카법이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내 거의 동맹국들은 상원 공화당원들이 투표 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공화당의 의지에 대한 다른 항목들을 인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투표 등록 및 투표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요건을 시행할 예정이며 비평가들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보기관은 선거가 영향력은 있지만 간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2020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나요? 트럼프는 2020년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완전히 좌파군요. CBS 뉴스가. 소비자 주권 시대의 의미. 우연히 이 영화를 봤는데 그 후반부에 가서 쇼킹한 표현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곧 유권자인 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재벌이 잡지회사 인수 후 발언, 말이 성립되는 말인가? 소비자는 유권자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저도 개인자는 생각합니다. 잡지회사 인수당한 후 잘릴 뻔한 50대 주인공, 여전히 우린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야 해요.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에 대한 의무란 게 있어요. 시민을 감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죠. 라고 반대 발언을 한다. 승부수, 잡지의 대형 광고를 따오는 것.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안 자르겠다. 새로운 그 점령군의 젊은 이산, 아들 같은 뻘이 상관이었는데 저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좀 멍이 들었습니다. 사이가 케이블과 인터넷 광고에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당신네들한테 광고를 못 냈는데 쭉 그 잡지를 보니까 우리가 이 맨 앞에 메인 광고를 우리가 한 면 살게. 이렇게 성사가 됩니다. 영화라서 그런지 대형 광고를 따오고 회사는 다시 다른 재벌에게 팔리지만 주인공은 대표로 발탁되고 젊은 상과는 잘립니다. 어쨌든 현재는 공중파 TV 광고는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인터넷 광고가 대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프라인 잡지 광고는 사라지지 않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잡지를 보는 기회는 아마도 개인병원 대기실에서나 일까. 그런 패션 잡지 같은 거. 핵심은 자본주의 국가 기업은 해고를 하는 노동 유동성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을 감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민이 소비자이므로 나는 소비자 주권 시대를 생각한 것이다. 소비자이면서 사용자일 수도 있고 노동자가 겹치는 교집합 부분도 그렇게 3개에 해당하는 사람, 2개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소비자 주권 시대는 자유민주체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하는 기준금리 0.25% 인상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 0.25%가 긴축, 그렇죠. 2.5%도 0.25%도 긴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새로 그 한국은행장 얼굴은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심정미 한국경제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75%로 인상했다.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이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경제 성장제가 뚜렷한 데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한은의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 2월에 2%에서 3월 2.2%, 4월 2.6%로 점차 높아지더니 5월 3.1%와 6월 3.2% 연달아 목표 수준 2%를 훌쩍 웃도는 3%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최근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480원대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일정보 ETF 보완 주문도 했다고 그러죠. 이거는 ETF, 이거는 도박판을 상징하는 어떤 그 종목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D램 낸드 이어 HBM도 글로벌 1위 전망. 최지은 머니투데이 7월 15일. UBS 번스타인 내년 삼성전자 HBM 시장 1위. 메모리 업황 개선 최대수의 전망. 2027년, 2026년에 그 삼성전자가 파란 색깔인데 2027년에는 41%로 1위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삼성전자는 전작인 HBM3E 5세대에서 경쟁사 대비 품질 인증, 퀄 테스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나서며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HBM4에는 1C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과 4나노 10억분의 1 메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고객사 요구 3.0 테라바이트 per sec을 윗도는 최대 3.3 테라바이트 per 세컨드 초당 테라바이트의 메모리 대역폭을 구현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영형 삼성전자 DS 부분장 겸 부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고객사로부터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는 DS와 DX를 각각 분사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부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어나고 있죠. 어제 번 돈 다 토해냈다. 중국 쇼크의 삼전닉스 개미 패닉. 한경호 한국경제 7월 16일. 한국경제에다니까 이름이 한경훈 모양이죠. 삼전닉스 하루 만에 또 급락. 중국 CXMT 잭팟에 발목 잡혔다. CXMT IPO 수요 예측 흥행. 간밤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도 9% 급락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8.02% 빠졌다.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배경으로 우선 CXMT IPO 흥행이 꼽힌다. 반대의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CXMT 상장 후 기업 가치를 1조 위안 약 220조 원으로 점쳐지만 이번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5,792억 위안 약 127조 원에 그친다. 이에 CXMC의 공모가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고 일각에선 분석한다. 서상영 미래에셋 상무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 전력요금 인상 및 환경부담을 이유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취소와 지연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뉴욕주의 데이터 센터 건설 1년 이후에 미시간을 비롯한 15개 주에서 기존에 허가한 프로젝트까지 소급 적용에 중단시킬 수 있는 모라토리엄 법안의 추진 등을 언급해 AI 인프라 구축 속도 둔화 우려를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회장 마지막 고비 넘기나. MBK 보증에 2천억 시원 급물살. 권민지 뉴히스 7월 15일. 김병주 회장 2천억 전액 보증 결단. 노조 환영 입장 지원 순간까지 함께할 것. 16일 메리츠 이사회 통과된 즉시 항고 정망. 김선웅 기자. 홈플러스가 13일부터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 관리 어려움으로 이날부터 대형마트
본사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점업주가 운영하는 쇼핑몰 부분은 입점주 의사에 따라 영업이 지속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2천억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 제출 여부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이 안내되는 위로 아직 결되지 않은 정상 영업 현수막이 걸려 있다. 태화복지재단 창립 105주년 맞아 형제그룹 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백영민 한국경제 7월 16일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출발한 태화복지재단이 창립 105주년을 맞아 형제그룹과 형제엘리트 등 협력기업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태화복지재단은 1921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시설로 모태로 하는 기관으로 105년 동안 사회복지와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은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어온 역사성을 바탕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단 본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은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들이 기미독립서를 발표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태화관터와 연결된 장소다. 일제강점기 태화관이 폐쇄된 이후 감리교 선교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소외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태화 여자관을 설립하며 이는 국내 최초의 사회복지시설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 저도 가봤습니다. 이 3.1 독립선언 유적지라고. 근데 이제 제가 기생집에 대해서 독립선언서를 한 데가 기생집이었다는 유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기생들 그 수준의 기생들은 수준이 높은 엘리트였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모일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라도 그냥 모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오죽하면 그런 데서 모였겠느냐. 그러니까 왜 탑골공원 같은 데서 안 모이고 그럼 눈에 금방 띄는 거 아니냐. 일본 순사가 돌아다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감리교가 이 부지를 해서 태화복지재단을 헌대는 거가 또 좀 흥미롭네요.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 했는데 감리교에서 하는 거군요. 근데 태화복지재단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낡은 미 해군 재건 시급 한국 기업 살펴볼 것. 유진우 조선비즈 7월 16일 K조섭 협력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침체한 미국 해군력을 다소 끌어올릴 4개의 한국 조선업계와 손잡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미국 영토 밖에서 건조한 군함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 국방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바니아주 칼라일에 자리한 미국 육군전쟁대학 국방혁신 서밋 연설에서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인 선박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조선소를 군함 확보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낙점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으로 들어와라. 물론 이제 필리조선소가 들어갔습니다만은 필리조선소는 중형급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대로 해외 건조 함정을 가져오려면 관련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 현행 미국 번스 틀레푸슨법은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발동해 예외를 허용할지가 관심사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국 최고위층은 한국 정부는 조선업 협력을 두고 이미 상당 부분 경합을 나눈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미 막대한 규모 대미 투자 중 일부를 조선 분야에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이달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듭 만나 선박 건조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주요 조선사에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 요청서를 발송하며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국방혁신서 및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하나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도 동석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부활을 자신했다. 쿨터 최고 경영자는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소는 한 주에 약 한 척 선박을 건조한다며 우리는 그러한 역량을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군함이 전투 승리를 이끌고 조선소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며 우리는 필라델피아 위대한 전통을 되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 조선소는 중소형으로 보입니다. 대형 해군 함정을 건조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따라서 법의 예외를 허용하여 한국 내에서 건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말한 다른 지역은 일본 조선업도 들어가는 발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7월 중순에 보통 제가 있었는데 깜빡했다가 부랴부랴 했는데요. 국세청이 소개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내지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자료인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고려하면 소비자 상대가 아닌 일반 사업자 유지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이 얘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유리해야 되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유리한 거지 일반 세금계산서를 띄면은 부가세 10%를 딱 공제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 1.5에서 4% 낮은 세율만 되느냐? 이제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 국세청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그 일반 과세로 해가지고 부가세 많이 안 돌려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B2B 거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반 사업자를 유지해야 된다고 국세청에다가 세무서에다가 그렇게 이유를 설명했고 저는 일반 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겠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은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찾긴 혹시나 해서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 미 닷새 연속 이란 공격 해상 봉쇄로 유조선 항행 저지.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7월 16일. 워싱턴 카이로 시사. 미 중앙군은 15일 이란에 대한 5일 연속 공격을 실시했다. 중앙군에 의하면 원유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에 떠있는 대통부도의 순항미사일의 경락고와 발사시설 등을 공격했다. 또 중앙군은 미국의 해상 봉쇄에 반해 이란으로 향한 유조선을 항행불능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충분하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군은 앞으로도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이란은 대통부섬을 전초기지로 페르시아만을 통항하는 선박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이 섬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이란의 정예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16일에도 요르단과 쿠웨이트에도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바레인에서도 방공 시스템이 작동, 이라크 남부 바스라 부근에서는 선박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이란군 대변인은 16일 SNS에 투고해서 미군의 공격이 계속되면 정화가 새로운 장소에 퍼진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씨는 15일 방문지인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란 지도부는 화해를 매우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주장. 또 SNS에서 이란이 2024년 12월부터 부당하게 구속했던 미국인의 출국을 인정했다며 선의의 의사표시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투를 향한 각서는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엔디비아 루빈 27,500장 확보 피지컬 AI 주도권 노린다. 이경탁 조선비즈 7월 16일. 일본 정부가 엔디비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 27,500장을 확보해 제조업 기반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대표 기업들과 자체 AI 플랫폼을 개발해 산업용 로봇 등 특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일본을 방문한 젠슨왕 엔디비아 최고 경영자와 함께 차세대 GPU 루빈 27,500장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니케이는 이번 조달이 국가 차원으로 루빈 확보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확보한 GPU를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NEC, 혼다, 소니그룹 등 44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버린 AI 프로젝트 노에트라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873억 엔, 약 3조 7천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엔, 약 9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산업용 AI 생태계를 육성한다. 황 CEO는 일본 제조업의 노하우는 이 나라의 보물이라며 피지컬 AI 관련 인프라는 일본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지스가 주관한 좌담회에서는 환학, 야스카와 전기, 가와사키 중공업 등과 함께 제조업, 유통, 헬스케어 분야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일본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장인정신, 모노쭈꾸리를 가진 나라라며 제조 현장에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 AI를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디비아는 도요타 자동차 제조용 로봇과 함께 진행하는 한편 혼다, 미쓰비시 중공업과도 AI 로보틱스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인정식 모노쭈꾸리 때문에 아날로그가 아직도 있는 것이라면 한국은 예전역에 디지털로 전화를 했죠. 그 장인정신을 너무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이런 반도체 이런 게 우리나라한테 뒤지기 시작한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대 F2 전투기와 초계 헬기가 실탄 발사, 미사일이 표적함에 꽂히는 순간을 방위성이 동영상으로 공개, 희귀 잠시함에서의 어뢰 공격도. 7월 17일 탈 것 뉴스. 아까 이거는 모노쭈꾸리인데 이것은 탈 거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잊어버렸습니다만. 상당히 상세하게 실탄 훈련 모습 공개. 언뜻 공개가 됐으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제목만으로 이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통합 망료 간부의 공식 X에는 대한훈련이나 공동위생훈련의 모습을 가세해 싱킹 익서사이즈라고 불리는 퇴역한 함정을 표적으로 해 실전적인 사격 훈련이나 병기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훈련의 영상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개정황실 전범위, 한자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의전 뭐 이런 그 절차, 그 법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한자죠. 성립 첫 본격 개정 양식의 아들 왕위 계승의 길. 마이니치 신문 최종갱신 7월 17일. 어쨌든 여왕 안 된다 이런 얘기라서 양자를 들이더라도 남자 계승으로 황제 계승으로 가야 된다. 뭐 이것이 골자일 것 같습니다. 일본 고대사에 여왕도 나오던데 영국같이 여왕이 나와서도 좋지 아니한가. 한국 왕정제도 없앤 것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일본 애들은 유럽 황실 이런 거에 맛을 안 놓치려고 현실적으로 대동아 공영권 때도 명치 유신을 했지만은
누구 이름을 팔았냐? 황실이 유명무실하고 막부가 권력을 잡고서 다 일본 정치라고. 황실은 명예스럽게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몇백 년이 뭐예요? 천년 가까이. 그랬는데 명치 유신 세력이 황실을 띄웠죠. 왜냐?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황실에 우리는 충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황실이 되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명맥은 유지했었지만은, 그러니 명치 유신으로 일본이 흥했는데 요거를 없앨 수도 없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주성치 소림 축구 속변 대박이 났대네요. 여자들만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축구가 많네요. 근데 한국대인 반칙 축구로 비하했다. 이 영화 속이 이런 거가 있네요.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해. 앞서 소비자가 유권자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조그만 접근이 아니고 이 소비자 주권의 개념은 저는 확대된, 적어도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응하는 소비자 주권 시대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거창하게 이렇게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응하는 그런 소비자 주권 시대. 적절한 용어가 아마 소비자, 어떤 소비자든 이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이거 왜 안 꺼지나? 이게 오늘 좀 이상합니다. 강제적으로 끄긴 꺼야 되겠는데.